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사회복지법제로운 네 번째 수업 시간이죠. 사회보장 기본법 보고 있어요.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자, 16조 보니까 사회보장 기본계획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사회보장 기본계획. 자, 복지부 장관, 잘 보세요. 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의 주체는 복지부 장관이죠. 사회보장 증진을 하기 위해서, 자, 기본계획 몇 년마다 수립한다. 5년마다. 자, 지금 또 우리가 기본계획이라는 게 이제 각 법마다 이제 등장해요. 뭐 장기, 노인 장기간 보호법상의 장기간 기본계획, 뭐 이런 식으로. 자, 기본계획은 다 몇 년마다 5년씩 계획이다. 5년짜리 계획이다. 꼭 기억해 두세요. 5년이다. 기본계획 하면 다 5년. 기본계획에 다음 사항 포함되어야 된다.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꼭 나올 것 같아요. 꼭 좀 한 2번 읽어 주십시오. 그래서 국내 사회보장 환경 변화 전망, 기본 목표 중장기 추진 방향, 주요 추진 과제, 추진 방법, 재원 조달,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 사회보장 전달 체계 등등. 자, 다른 계획과 관계. 자, 기본 계획은 다른 법령에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해서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그러니까 사회보험제도나 또는 공공부조제도나 기타 사회 서비스 제도들이 많죠. 거기도 기본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 기본 계획들은 전부 다 이 사회보장 기본 계획에 기반해서 운영 제정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사회보장위원회. 중요하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밑줄 쫙 국무총리 소속으로, 누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 사회보장위원회를 우리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이미 공부했었어요. 지역사회 복지론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시도 단위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그랬죠. 그 지역사회, 시도 단위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시도 단위 어떻게 지역사회 보장,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사회보장위원회가 법에 2번 나오는데 2번 나와요. 어느 법?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수요권자 발굴에 등장하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다. 얘는 뭐다? 시도 단위다. 시도 단위. 자, 그런데 자, 사회보장 기본법상에 등장하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다. 얘는 뭐다?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사회보장위원회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위원회는 다코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자, 심의 조정기구예요. 심의 조정기구. 자, 기본계획, 주요계획, 뭐 평가 개선. 자, 이게 시험에 나왔죠.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들.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내 사회보장 정책, 사회보장 급여 및 비용 부담, 뭐 역할 부담 쭉 나와서 꼭 한번 봐주시고. 위원회 구성. 자, 위원장은 위원회는 위원장이 1명, 부위원장이 3명. 자,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이다. 몇 명? 30명.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위원장은 당연히 국무총리 산하니까 국무총리가 될 거고요. 부위원장이 누구냐? 부위원장이 3명인데, 자, 잘 봐요. 기획재정부 장관 들어가야 되고, 교육부 장관 들어가야 되고, 복지부 장관 들어가요. 자, 우리나라에 이제 부총리급, 그러니까 국무총리 밑에 부총리가 3명 있죠. 통일부 장관이 있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고, 교육부 장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서 기획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이 어떻게 뭘 하더라? 부위원장이다. 왜 그러냐면 복지하려면 돈 필요하죠. 돈, 재정 운영 필요합니다. 당연히 기획부 장관이 들어와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복지의 기본적인, 우리 정책론 맨 앞에서 공부하셨듯이 이 복지의 기본적인 프레임이 이제 기회평등이죠. 기회평등하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니까 둘은 부총리급이고 1명이 장관급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 3명이 부위원장. 전체 위원은 몇 명? 30명 이내.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위원회 임기가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임기는 몇 년? 2년이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 제2호 각 모의 위원이 기관 단체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임기는 대표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자,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우리 보궐이라는 말이 무슨 소리죠? 이 사회보장위원회 했던 사람이 쑥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서 뭐 해촉되거나 또는 뭐 이제 여타 이유로 본인이 그만두거나 해서 나갔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래 있는 그 임기만큼만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전문위원회 둔다, 실무위원회 둔다, 꼭 기억해 두시고 쭉 내려가서 보세요. 정책 기본 방향. 자, 보세요. 22조, 23조, 24조 했는데 평생 사회안전망의 구축 운영. 그래서 국가지자체는 모든 국민이 생활 동안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해야 된다. 국가지자체는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함에 있어서 어떻게 취약계층 공공부조 마련해서 다시 뭐라고? 평생 사회안전망의 기본적 베이스가 공공부조야. 우리 정책론에서 뭘 공부했냐면은 국가가 제1 사회안전망, 제2 사회안전망, 그러니까 제1차 사회안전망 또는 제2차 사회안전망이라고 하죠. 제1차 사회안전망이 뭐였어요? 이게 사회보험제도 있었어요. 사회보험. 그러니까 사회보험은 내가 기여금을 내고 그 기여금 낸 것 때문에 사회보장을 받는 거죠. 그렇죠. 내가 보험료를 냈으니까 그 대가로 사회보험 받는 겁니다. 그게 1차 사회안전망이야. 근데 2차 사회안전망은 내가 보험료 낼 여력이 없어. 능력도 없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사회보장을 받아요. 이게 공공부조죠. 지금 여기 보면은 국가 지자체가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 운영함에 있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해서 최저생활 보장이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1차 사회안전망 이외에도 이런 2차 사회안전망을 국가는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회서비스 보장, 읽어보시고 소득 보장. 국가지자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해야 된다. 국가자체는 공공과 민간 부분의 소득 보장 제도가 효과적으로 어떻게 연계돼야 된다. 자,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원칙들. 얘는 사실은 이제 법제론에서도 나오지만 정책론에서도 정말 잘 나오죠. 첫 번째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그래서 국가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한테 적용해야 된다. 어떤 국민? 모든 국민. 그게 보편성. 형평성은 국가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에서 형평성. 우리가 형평성이라는 게 뭐죠? 기여 많이 한 사람한테 또는 욕구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또는 능력이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이 준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자, 민주성. 국가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서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해야 된다. 자, 효율성, 연계성, 전문성. 국가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된다. 책임성, 사회보험. 자, 이거 중요해. 사회보험은 누가 해? 국가가 하고. 국가가. 자,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 지자체가 해. 다시. 사회보험은 국가가 책임지는 거고, 공공부조하고 사회서비스는 국가 지자체가 책임집니다. 다만, 국가 지자체 형편 등을 고려해서 이를 협의 조정할 수 있다는 걸 봐두시고, 협의 조정. 국가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제가 제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상호 협력해서 사회보장급여가 미적,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시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제게 미치는 영향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랑 반드시 복지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돼. 이게 시험전할 때 국무총리랑 협의한다. 이게 아니야. 복지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왜? 이게 복지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협의가 안 돼. 그때는 누가 해야 돼? 사회보장위원회가 어떻게 이를 조정한다. 그러니까 이 이양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그런 거 있었어요. 성남시 있었죠.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에서 서울시에서 그 서울시장님이 주도해가지고 청년수당이라는 거 주겠다 그랬어요. 청년수당. 그렇죠. 기억들 나실 거야. 이게 2017년이죠. 청년수당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이제 청년들한테 주겠다. 그때 복지부가 어떻게 복지부에서 브레이크를 탁 걸었습니다. 그건 이유가 뭐야? 2016년이죠. 2017년이 아니고 2016년에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복지부에서 건 이유가 뭐냐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에 의해서 지자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고 싶어. 그러면 누가?
복지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근데 협의 과정이 없이 내 멋대로 사회부 장제도를 만들었다. 그거죠. 그때 이제 복지부 장관하고의 협의가 안 이루어져. 서울시가 복지부 장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부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합니다. 복지부 장관은 사회부장 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정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비용 부담, 자 사회부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부장 제도의 목적에 따라 자 국가, 지자체, 민간, 다시 누구? 부담은 국가, 지자체, 민간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 자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 누가 내는지 봐요. 사용자, 피용자, 자영업자가 부담하되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공공부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 대한 비용 또는 일부는 국가, 지자체가 부담한다. 공공부조는 국가, 지자체가 책임지는 거니까. 자,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 그러니까 지 돈 내고 지가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이죠. 그 이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회 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한다. 수익자라는 건 그 사회 서비스로 인해서 실제적 혜택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죠. 국가,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줄 수 있다. 자, 사회부장 전달 체계. 국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회부장 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지역적, 기능적으로 균형 잡힌 사회부장 전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더라. 예산도 갖춰야 되고 효율적 연계해야 되고, 31조를 보니까 국가, 지자체는 사회부장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전문 인력의 양성, 학술, 조사, 연구, 국제교류 증진에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 있습니다. 봐주세요. 자, 39조 권리구제. 자,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이게 시험에 연극버섯 나왔었는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행정심판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하거나, 우리 그 앞에서 공부하셨죠? 구제 절차라고 했습니다. 행정심판은 우리가 행정조직 또는 정부 내에 이제 하부 조직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상부 조직한테 고하고 상부 조직 보고 해결해 달라는 걸 썼었죠. 그러니까 시군구가 잘못한 걸 놓고서 시도지사한테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행정심판이었었던 거고, 행정소송은 뭔가 이제 법으로 사법적 처리를 구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재판을 받겠다는 거죠. 그게 행정소송이었었다. 꼭 보시고, 자 이게 이제 앞에서 공부하셨던 사회급여 쟁송권에 관한 얘기예요. 자 이제 사회복지 사업법입니다. 얘도 뭐 시험 문제에 거의 한 3-4문제는 매번 등장하죠. 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 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한다. 자, 기본 이념들, 자발성, 그 다음에 공공성, 인권보장, 선택권보장, 이 4가지가 사회복지 사업의 기본 이념이에요. 자, 이 사회복지 사업법은 우리가 1970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했고, 만들어진 이유는 원외 기구들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그 자리를 우리나라가 복지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법이라고 우리 공부하셨었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자, 이걸 자발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자, 사회복지 사업법상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2가지 주체가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법인하고 사회복지시설이다. 됐죠? 그들은 공공성을 갖고 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데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 공공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이게 공익을 추구하는 게 공공성이죠. 이 공익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론 시간에 공부하셨었습니다. 그렇죠? 자, 인권보장. 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 보장하셔야 되고, 선택권 보장.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게 정책론에서 뭐라고 배우셨어요? 이게 급여죠, 급여. 그러니까 사회복지 관련된 급여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원칙들 꼭 봐주십시오. 3개가 시험 문제 12회 때 나왔었어요. 자, 용어 정리. 사회복지 사업. 다음의 법률에 따른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생병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야, 정의. 그래놓고 쭉 나와있죠.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면목이 없지만 한 두 번은 봐야 돼.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이 아닌 것은, 긴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는 명확한 게 예중에 이제 사회보험법은 없습니다. 사회복지 관련된 사회보험법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죠. 자, 지역사회복지, 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한번 봐두시고, 자, 4조 복지와 인권 중심 체계, 국가지자체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인권 침해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진다. 국가지자체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돼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것도 12회 때 나왔고요. 이것도 나올 거야 이제 곧. 왜냐하면 4조를 보니까 시험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어요. 12회 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여기서 또 나옵니다. 나머지 3항, 5항, 6항, 7항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5조 좀 보세요. 얘 나올랑 말랑 할 것 같아. 이 법에 따라 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를 수행할 때 사회복지를 필요한 사람에서 인권 존중, 다시 뭐라고? 인권 존중. 두 번째, 차별 없이 최대 봉사. 다시 인권 존중해야 되고 차별 없이 최대 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우리들은 인권 존중해야 되고 차별 없이 최대 봉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공 원칙, 자 이것도 보세요.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올 거예요.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잘 밑줄 긋습니다. 현물 제공이 원칙이야. 뭐라고? 현물 제공이 원칙이다. 현물이 원칙이다. 이해돼요? 현물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론에서 길벗하고 테넬이 사회복지 급여의 종류를 나열했죠. 그게 뭐야? 현금, 현물, 증서, 기회, 권력에 있어서. 자, 현물이라 하면 재화와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현물로 제공해야 된다. 시군구청장, 지자체 외의 자로 하여금 1항의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 지급해서 이용권, 바우처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3의 급여 기억하실 거예요. 지자체 외의 자로부터 이용권으로서 서비스 받게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여러분들 읽어봐 주시고, 자 6조 시설 설치 방해 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의 역사 공부하면서 97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의 시설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놨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들도, 법인이 아닌 개인들도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게 조금 더 확장돼서 시설 설립을 누구든지 방해할 수 없습니다. 시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거나 제한하는 조치해서는 안 된다. 자, 전자와 시험에 나왔어요. 14회 때 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해서 정보 시스템 구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 구축했었었죠. 우리 행정론에서 공부하셨었습니다. 자, 복지부 장관 2항 읽어보시고 3항 지자체장은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할 때 복지 행정 시스템과 제1항의 어떻게 정보 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해서 활용해야 된다.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사의 장은 국가지자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 업무의 전자 시책에 협력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정론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MIS, 정보관리에 대한 얘기를 아주 깊이 공부를 했었었고요. 자, 11조에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얘기가 등장합니다. 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한테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등급은 몇 등급이다? 자, 중요해. 2019년부터 3등급이 휙하고 없어졌어요. 기억하셔야 돼. 2019년부터 휙하고 없어졌다. 그래서 1등급, 2등급만 있다. 자격등급 몇 등급? 1등급, 2등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하는데, 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3항에 근거해서
1급 시험 보려면 어떻게 된다? 국가시험 합격해야 된다. 1급 자격증 받으려면. 자, 11조 2 사회복사 결격 사유 중요해요. 이런 사람은 사회복사 못 된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러니까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돼서 후견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치매 환자나 무슨 정신질환자나 그렇죠. 중독자나 이런 사람이 됐었으면 이제 사회복사 못한다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금고 이상의 형, 옆에 보시니까 형 종류 나와있죠. 금고 이상이니까 금고, 징역, 사형을 얘기하는 거야. 이 세 가지 형을 받고 선고받고, 선고라는 건 재판에 의해서 마지막 형을 정해진 현상을 이제 선고라고 하거든. 형이 정해진 것을.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형을 받아서 집행이 그러니까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으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이 사회복사 자격증 발급을 못 받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면 그 사회복사 자격증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 거죠. 기억해 두시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마약, 대마 혹은 향, 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그 다음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전문의가. 형의 종류는 그냥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한번 읽어만 봐 주십시오. 자, 11조 3 사회복사의 취소, 이것도 좀 보세요. 복지부 장관이, 그러니까 취소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법률 용어죠. 취소라고 하는 개념은 법에서 정한 행위를 이제 수행했다가 그 행위를 되돌려 놓는 걸 취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의 취소라는 건 자격증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줬다가 어떻게 다시 뺏는 거, 그러니까 되돌려 놓는 거, 없애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떻다? 자격을 취소하거나 또는 1년 범위 안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3호까지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거나 또는 앞에서 얘기했던 사회복지사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자격증을 대여, 양도 또는 위조, 변조하면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무조건 어떻게 된다. 취소시켜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업무 수행 중 자격관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되어 이런 경우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해서 자격 업무를 수행하면은 이럴 경우는 이제 복지부 장관이 1년 범위 내에서 몇 년? 1년 범위 내에서 어떻게 정지시킬 수 있다는 거 봐두시고, 그럼 이제 보름 내에 복지부 장관한테 반납해야 돼요. 그리고 1항에 따라서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않는다는 것도 봐두시고, 유사명칭 사용도 읽어봐 주시고요. 사회복사의 채용 교육 보시면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서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회복사를 그 종사로 채용하고, 보고방법, 보고주기도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사회복사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된다. 자, 그런데 요 시설들, 그러니까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돼. 자, 여기 보니까 우리 그 실천론 시간에 이거 다 공부했던 거야. 사회복지사의 법적 위치 하면서 지휘하면서 공부했던 건데, 복지사가 하는 일이 제6조 1항을 보니까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사회복지를 필요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그리고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을 우리 공부하셨었죠? 꼭 좀 봐두시고요. 자, 2항을 보니까 보수교육한다는 거. 그래서 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사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사를 종사하는 사회복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 포함된 보수교육 받아야 된다. 중요하죠. 뭐가 포함된 거? 인권. 자, 그리고 쭉 불리한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고, 밑에 보시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를 보면은 5조에 보니까 그 사회복지사 임면 관련 사항 보수교육 나와 있죠. 그래서 3항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를 종사하는 사회복사는 연간 몇 시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요 해당하는 사람은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읽어봐 주시고, 자, 보수교육에는 사회복지 윤리 및 인권교육,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 실천 기술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자, 사회복지의 날.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매년 몇 월 며칠? 9월 7일. 이날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고 이날부터 한 주간, 그러니까 9월 7일부터 한 주간이니까 9월 14일까지예요. 이때를 어떻게 사회복지 주간으로 한다. 이게 16회 때 시험 문제 나왔다. 기억해야 된다. 9월 7일. 사회복지사는 구질구질 맞죠. 그래서 9월 7일. 구질구질 맞다고 해서 진짜 구질구질 맞은 거 아니야. 자, 법인. 법인의 설립 허가. 사회복지법인은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누구? 시도지사 허가. 누구 허가? 시도지사 허가. 허가권자가 누구라고요? 다시 시도지사다. 그래서 이제 설립 등기하는데 옆에 허가 좀 보세요. 허가란 일반적으로 모든 법행위 주체들에게는 금지되어 있지만 행정처분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 대해서만 해당 금지 행위를 해제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통제를 가진 행정처분. 신고가 우리 신고제하고 허가제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효과가 발생되는 데 비해서 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자, 꼭 기억해야 될 밑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 시설 신고제로 설립하나, 법인은 허가제다. 신고는 시, 군, 구청장한테, 다시 누구한테? 시, 군, 구청장한테 신고합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규정만 준수하면 무조건 신고를 받아줘야 돼요. 시설은. 근데 법인은 시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의 재량, 허가권자가 시도지사가 해주냐 안 해주냐를 시도지사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자, 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의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사항, 임원의 임면된 사항, 회의사항, 수익, 정관, 변경, 존립 시기, 공고, 공고 방법 나와 있고, 자 보세요.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뭘 받아? 인가. 잘 봐. 설립은 허가받아야 되는데 정관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뭐 해야 돼? 인가 받아야 돼. 정관 변경하고 싶으면. 그래서 다만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는 인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럼 인가가 뭐냐면은 제3자의 법적 행위에 대해서 행정관청이 보충적 동의를 해줘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변경은 행정관청이 아닌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나 총회에서 변경에 관한 의결을 하고 해당 의결사항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보충적 동의를 해줘서 법적 효력이 발생.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우리끼리 야 정관 바꿨다 이렇게 해서 했어. 근데 이게 만일 법적 소송에 이제 말려 들어갔어요. 정관 내용을 갖고서 이제 사단법인의 회원들이 문제를 삼았거나 이렇게 문제가 됐어. 그럼 이게 이제 우리끼리 정한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때 인가를 받는 거야. 어떻게 이 시도지사한테 인가를 받아놓으면은 이것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장치가 돼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인가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다음 각호에 하나 해당하는 기관이 쭉 3배수로 추천한 중에서 선임한다. 자, 앞에서 빠뜨린 거. 이사가 몇 명? 7명. 감사는 몇 명? 2명 이상. 이사 몇 명? 7명 이상. 감사는 2명 이상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그 다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있는 사람들의 3배수로 추천을 합니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사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어떻게 추천을 하는 거야. 사회보장위원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럼 그 중에서 무조건 뽑아야 돼. 이사회에서, 법인 이사회에서.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현원에 5분의 1 초과할 수도 없다도 시험에 나왔다. 범위들 쭉 보십시오. 출연자라는 게 법인의 기본재산 출연자를 얘기하는 거죠. 쭉 보시고 이사회 임기는 몇 년? 3년. 감사는 임기 2년. 그런데 연임 계속 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오죠.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 절반 이상 이사가 채워지면 안 된다. 현원이라는 게 7명 이상이니까 10명을 둘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5명까지는 5명도 안 돼. 4명까지만 어떻게 외국인 이사가 되는 거야. 미만이기 때문에. 자, 임원의 결격 사유 보시고 100만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시험에 나왔는데 이거는 틀려라 안 하고 나온 거죠. 한번 봐주시고 20조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혼이 생기면 2달 내에 보충해야 된다. 임원의 겸직금지. 자, 이거 중요하지.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장을 제외한 시설에 직원은 안 된다. 자, 이사는 시설장을 할 수 있다.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직원을 할 수 있다. 직원을 할 수 없다는 거지. 감사는 두 개 다 못해.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육사장 또는 직원 아무것도 못한다. 감사라는 게 감사 보는 사람인데 그런 거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3자의 눈으로 얘네들이 뭐 하나 이거 봐주는 게 감사잖아요. 자, 임원의 해임 명령 읽어봐 주시고 임원 이사의 선임. 자, 재산 법인은 사회복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해야 된다. 법인의 재산은 복지분양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하고 기본재산, 보통재산. 무슨 재산, 무슨 재산? 기본재산,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 가액이라는 건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관에다가 그걸 기재를 해놔야 돼요.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뭘 받아? 허가. 중요해. 자, 허가 받는 게 자, 법인을 설립할 때 허가를 받았었죠. 그런데 이 기본재산 금빌 때도 허가를 받는 거야. 허가 받는 게 첫 번째 설립할 때 허가 받아야 되고 기본재산 금빌 넣을 때 허가 받는다. 그래서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뭐 이런 것들 복지부료용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동안 장기 차입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허가받고 허가 취소. 시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기간을 정해서 시정을 명하거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7호까지는 어떻게 돼? 무조건 취소시켜버려야 돼. 자, 이 조건들 꼭 한번 봐주십시오. 9회 때 남았어요. 자, 법인이 해산을 합니다. 그러면 자, 기본재산, 출연되어진 기본재산을 도로 갖고 갈까? 아니야.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돼. 다 뺏기고 끝나는 거야. 알았어요? 네. 자, 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의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자, 28조 수익사업.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법인에서 뭐 할 수 있다? 수익사업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수익사업, 돈 버는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거. 비영리 법인이 무슨 돈 버는 일을 해. 자, 보니까 법인은 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의 운영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목적사업, 정관에 있는 목적사업에만 그 재산을 수익사업에서 얻어진 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합병. 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얘도 허가야. 자, 허가가 3번 나와. 허가가 3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설립할 때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재산 금드릴 때 나오고, 그 다음에 뭐죠? 이제 합병할 때. 법인과 법인을 묶을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시도지사가 허가권자죠. 설립의 허가권자라서 예를 들어 경기도에 2개 사회복지법인인데 이게 2개가 합해지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지? 경기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으면 돼. 그래서 합병을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원도에 있는 거하고 경기도에 있는 게 서로 합병해. 그럼 이거 경기도지사한테 받아야 돼? 강원도지사한테 받아야 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허가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에 따라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그러니까 법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를 받는다는 거 좀 봐주시고요. 자, 동일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 쓰면 안 돼요. 자, 다른 법률 준용 읽어보시고 이제 시설. 우리 이제 시설 공부합니다. 법인 얘기까지 끝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 사업의 2가지 주체, 법인과 시설이 있는데 법인 얘기 끝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 시설부터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